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무인기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민구 국방장관이 국방위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이 최근 성주 사드 부지를 촬영하고 북으로 돌아가다가 추락한 북한의 무인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건 지금 사람이 아니죠. 때로는 이게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무인기에 여러 가지 사격 체계라든지 생화 이런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탑재해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유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찍힌 사진을 이런 거 봐서는 간첩 행위를 한 거죠. 정탐 행위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군도 이 무인기의 다른 용도, 그러니까 정찰 용도 말고 생화학 무기라든가 아니면 자폭용이라든가 이런 무기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무인기 크기도 굉장히 작고 이 안에 탑재할 수 있는 중량이 해봐야 2, 3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탑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폭탄을 탑재하고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한두 명을 노려서 공격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피해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생물학 무기 같은 것들을 탑재하고 했을 때는 위험할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북한이 생물학 무기나 화학 무기 공격을 할 때요. 이거 쓸 이유가 없습니다. 저 빠르게 날아올 수 있는 미사일이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속력해봐야 한 2, 30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수분 내에 공격이 가능하고 저걸로 만약에 공격하면은 거의 몇 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굳이 은밀하게 공격하고 제한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면은 무인기로 활용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은밀한 공격이 아니고서는 그닥 전술적으로 무인기에다 생화학 무기를 실어서 공격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이번에 발견된 이 무인기요. 크기가 약 날개까지 2.4m 그리고 1.8m 정도가 길이가 되는데 이게 지금 특징이요. 2014년도에 발견된 것과 다른 게 엔진 2기통의 이 쌍발 엔진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였는데 엔진이 이번에 두 개를 달렸어요. 이렇게 되면 성능이 급격히 좋아진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쌍발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2기통 엔진, 이전에 1기통 엔진이었는데, 그러니까 잘 아시겠죠? 우리 자동차도 4기통 차하고 6기통 차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출력 차이가 크죠. 그렇죠. 힘이 좋은 거죠. 힘이 좋은 거예요. 당연히 2기통을 썼기 때문에 힘이 좋아졌고요.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1기통은 하나만 계속 움직이면서 무리를 굉장히 무리하게 가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근데 2기통을 쓰면 힘도 충분해지고 소음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전에 보냈던 백령도 쪽으로 보냈던 그 무인기가 거의 크기가 비슷한 하지만은 그것보다 몸체가 좀 무거워졌습니다. 연료 많이 싣기 위해서. 그 힘을 받기 위해서 엔진이 커진 것이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여기에 내장된 카메라가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DSLR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장착된 카메라는 DSLT라고 해요. 이건 성능이 더 해상도가 좋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북한이 이전에는 캐논이나 니콘을 썼는데 지금 이제 소니를 쓰면서 일본 카메라 지금 선전을 해주고 있는데 이 DSLT는 우리가 이제 보통 DSLR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DSLR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DSLR은 무슨 프리즘 같은 거 쓰고 이제 반사를 시키는데 얘는 그것 없이 직접 찍을 수 있게 해서 빨리 찍을 수 있게 하는 소니만 쓰는 방식이 DSL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동하면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초점을 잡아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이 카메라가 훨씬 더 효율적이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게 주요 군사시설 성주 골프장에 있는 사드 부지를 촬영해갖고 간 사진 10장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 비행기에서 발견된 사진은 100여 장 이상 발견됐다 그래요. 그럼 나머지 사진들도 다 그럼 군사시설들을 찍은 건가요? 네, 어떤 보도에 따르면은 400장, 500장 정도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무인기가 서쪽으로 내려왔다가 성주를 거쳐서 동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성주와 관계없는 사진들을 찍는데 아마 이제 야산들 이런 사진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산이나 이런 데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군부대가 노출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번 무인기 공격의 목적은 성주를 찍는 것이었다라는 걸 명확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추락한 이유가 일단 지금 알려지기로는
돌아가다가 이제 연료가 떨어져서 추락했다. 예. 그 확인이 된 겁니까 그렇게? 뭐 아직 확인이 정확히 된 것은 아닙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추락했는데 연료통이 비어 있다는 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연료 누출이나 이런 흔적이 아직까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연료가 부족해서 떨어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새하고 부딪혔다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갑자기 문제가 있을 돌풍을 맞아서 떨어졌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행기는 무인 비행기를 뭐 조종해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좌표를 이렇게 지정해 놓고 GPS 좌표대로 알아서 갔다 오는 건데 성주 비행장을 찍었다는 건 북한에서 성주 골프장 죄송합니다. 사드 기지가 있는 성주 골프장의 GPS 말하자면 위도 경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것은요, 우리가 구글 어스 같은 데만 들어가도 정확하게 좌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기존에 그 알려진 정보를 통해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분명히 가능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을 때도 어느 위치부터 어디를 찍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설정이 가능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사진들 같은 것들을 구글 어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은, 구글 어스는 업데이트되는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네.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어느 정도의 사진을 보려고 하는지, 어느 위치인지, 이런 것을 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북한은요, 지난 얼마 전에 이 위성에서 찍은 우리 성주 골프장의 사드 레이더 기지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공개했었죠. 그 영상 다시 함께 보시죠. 네, 위성 사진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사드 발사기는 성주 골프장의 북쪽 능선 부근에 그리고 X 대역 탐지기와 지원 장비들은 이 골프장의 중간 부분 서쪽 능선 부근에 배치되어 있는데 보는 것처럼 저렇게 아무런 방호 시설도 없이 벌거벗은 상태에 있습니다. 보자. 이게요. 지금 사드 기지를 찍고 갔다. 그리고 그 위치 좌표까지 다 알고 있다. 이건 북한이 지금 우리의 사드 레이더 기지를 굉장히 의식하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를 반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이 뭐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는 사드 그거 아무리 100개나 갖다 놔봐라 우리가 전혀 끄떡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사드를 위시한 그 우리의 다층적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미사일을 어떻게든 높은 고도든 낮은 고도든 막자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방어망을 더 칠수록 북한의 미사일 공격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성주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인기를 자꾸 내려보내는 이유는 북한이 정찰 위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보고 싶어도 볼 방법이 없어서 저렇게 무인기를 자꾸 보내는 거 아닌가요? 저는 어제 오늘 좀 재밌는 생각을 해보는데 누가 보냈겠어요? 정찰총국 아니겠습니까? 정찰총국이 뭡니까? 남한의 정세를 파악해서 뭔가 이건 남한의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김영철이 지금 지휘하고 있는 그런 조직 아니겠습니까? 김영철이 뭐라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남한의 새 정부도 들어섰고 뭐 대화를 한다고 하기도 하고 하니까 뭔가 그 조직의 장으로서 뭔가라도 지금 해서 성과를 내고 김정은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고려의 일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북한이 우리 남한을 향해서 날려보냈던 무인기들 그러니까 날려보낸 건 엄청나게 많았겠지만 우리가 발견한 일지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2014년도부터 죄송합니다. 집중적으로 발견이 돼서 지금 최근에 발견된 것까지 근데 성능이 지금 굉장히 급격히 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 앞에 2014년에 보냈던 기종들은요. 이게 사실 중국제 기종이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생산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그 민수용 기체를 사서 활용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러한 정찰 활동은 2014년에 거의 중단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봤는데 이제 거의 한 3년 만에 다시 이것이 재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북한이 뭔가 좀 다른 국면을 분명히 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지금 이게 중국서 발견된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과연 중국에서 이것을 또 팔았을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요. 이번에 발견된 기종 같은 경우는 예전에 UV-10이라고 해서 그 중국제 그 무인기를 그 바탕이 돼 있는데 아마 이것을 북한 스스로 개량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엔진도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미국제 RC 엔진입니다. 그 이제 모형 비행기용 엔진인데 그런 것들을 장착을 하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성능 개량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2014년도에 우리 군도 이게 방공이 뚫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뭔가 중요한 문제로 생각한다 했지만 3년 동안 아무런 대책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무인 비행기는 레이더로 잡을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다면서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못 잡는 건 아닙니다. 레이더가 모든 걸 다 봅니다. 다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 화면 같은 거 보시면은 지금 뭐 민항기라든가 일반 전투기 이런 것들은 잡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크기를 너무 작게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소형 무인기를 발견할 정도의 크기로 한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새 정도 크기까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새 지나가는 것까지도 다 잡아버리는데 그럼 이게 새인지 무인기인지 알 수 없게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무인기 전용 탐지 레이더가 따로 있는 것이 뭐라고 그럴까 이 새인지 아닌지 항적을 보면서 그걸 분석하면서 이게 새가 날아가는 것과 무인기가 날아가는 게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추가해야 되는데 이런 그 레이더를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하거나 사오거나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비용입니다. 이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어디 언론 보도를 제가 찾아봤더니 이 소형 무인기도 잡을 수 있는 레이더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영국이라든가 이스라엘 같은 데서 이런 무인기들이 워낙 문제가 되다 보니까 많이 이런 시스템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제 무슨 라다라는 회사에서 만든 레이더를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 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습니다. 최대 한 30km 정도까지의 거리에서도 이 탐지가 가능하고 고도는 한 9km 정도까지 해서도 탐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무인기를 또 탐지하는 것과 이 무인기를 요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서로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제 저런 레이더입니다. 이런 레이더는 원래 이제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저 레이더 용도는 원래는 이 떨어지는 박격포탄이나 포탄을 탐지하기 위해서 처음 개발됐다가 이 무인기도 이것을 탐지하는 게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탐지거리가 30km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무인기를 다 탐지하려면 저 레이더를 몇 개를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실무적인 문제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인기 전용으로 된 레이더도 아니네요. 이 라다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런 소형 물체를 탐지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적을 분석하는 기능 같은 것들을 추가를 해서 무인기 전용으로 만든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처음 얘기 나왔을 때 이제 2014년 정도 될 때는 저게 개발 중이었고요. 이제는 개발이 좀 완료가 돼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우리 군에서 긴급하게 10대를 추가로 도입하겠다. 이미 이제 한 청와대에는 한두 개 정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요,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이 있습니다. 오토 원비어라는 학생인데, 최근에 석방이 됐습니다. 북한이 이 억류 대학생을 석방을 했는데, 그냥 정상적인 상태로 억류됐던 학생이 석방될 때는 지금 혼수 상태에 빠진 상태라고요? 유근영 기자? 예, 해당 학생은 지난해 3월에 북한에서 모습을 드러냈다가 1년 만에 지금 다시 석방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에는 식중독균인 보툴리누스 중독증에 걸렸다고 알려졌었는데 적당한 처방을 받지 못하고 수면제를 복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넘게 코마 상태에 있다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혼수 상태인 상태로 미국으로 석방이 된 원비어 학생, 사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요, 멀쩡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2월입니다. 지난해 2월까지만 해도 멀쩡한 상태였는데 당시에 언론과 인터뷰했던 모습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I will now discuss my treatment while in the DPR Korea. In a hotel class guest house with no torture or mental pressure. I am fed 3 meals daily of high quality and I was given a full medical check. I am given 1 hour daily to walk outside. I am given a weekly sauna bath, and I was given a haircut. I sleep more than 8 hours nightly. As you all can see, I am healthy. 네, 저렇게 건강하고 멀쩡했던 성인 남성이 지금 혼수 상태로 석방이 됐다. 글쎄요, 근데 최근에 데니스 로드먼이 지금 북한을 방문하면서 그 시기와 맞추어서 지금 석방이 됐거든요. 그 이유 때문입니까? 연관성이 있나요? 로드먼이 방북하는 날 원비어가 석방됐다는 게 알려졌죠. 그래서 아침 이제 조간신문들의 보도가 됐는데 사실 이 석방 작전은 지난달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난달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미국과 북한이 1.5트랙 그 회담을 가졌죠. 네. 근데 확인된 건 그때 이제 조셉 윤 지금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현재 간 겁니다. 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은 3명이지만 4명의 미국인이 평양에 있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을 석방하라는 지시를 받고 가서 교섭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대로 이번 달에 뉴욕에서 또 양측에 한번 접촉이 있었고요. 거기서 원비어를 석방하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12일 날 또 조셉 윤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직접 군용기를 타고 평양에 들어간 거죠. 그렇군요. 데니스 로드만과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시기적으로 묘하게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거를 들어준다는 점에서 두 사안은 같은 겁니다. 아하. 그리고 로드맨이 트럼프하고 친하다고 해요. 네. 지지자였고 또 한번 백악관에 그러니까 후보일 때 한번 만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과 어떻게 좀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기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류의 하나의 마수거리 시작이 아닐지 그런 좀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자, 이러는 가운데 어젯밤에 또 북한 병사 한 명이 귀순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뭐 어떤 상황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은 겁니까? 예, 한 7시 50분경에 이제 연천군의 비무장지대 쪽에서 이제 넘어왔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좀 약간 이례적인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대만 돼도 아마 7시 55분 정도에 아마 해가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지기 전에 넘어온 거니까 좀 상당히 이례적인 거고요. 왜 넘어왔답니까? 그 넘어온 이유는 과연 이 병사가 이걸 과연 몰랐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열악한 병영 상태에 불만을 품고 넘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만큼 이렇게 그 일선 전현 부대의 사정들이 굉장히 어려워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북한군 기준이 사실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뭐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고 최근에도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계속 꾸준히 있는 걸로 아는데 귀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귀순 용사들은. 저희 채널에도 자주 출연하는 안찬일 박사 같은 분. 네네네. 19년도에 귀순했죠. 굉장히 귀순 북한군이 고참인데 이제 들어오면 일단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게 되죠. 그래서 군인으로서 알고 있는 자기의 정보들을 우리 정부에 다 이제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는 통상적인 우리 탈북자 처리 절차에 따라서 우리 국적을 부여받고 이제 한국인으로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 연구위원 그리고 신석호 동아일보 국제부장 두 분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코너는 이현수 채널A 정치부 기자와 또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